첫인상은 아주 무서운 북한 공비야. 뭐 도저히 인간다는 냄새가 안 나요. 나는 위대한 수령의 죄인이라고 죽는다고 나를 치는 거예요.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성공했으면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한데 이후에도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만감에서 다뤘었죠. 1977년에 백건호 씨 부부 이제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78년도에는 최은희 신상옥 감독의 납북 사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면전의 형태를 띠었던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유명 인사들을 이제 납북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회적 혼란도 주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도 이루려고 했었고,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1988년 우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칼기 폭파 테러 사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몇몇 사건들은 이만갑에서 다뤘던 이야기였어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공통점은 좀 쉽습니다. 사실 다 모든 공통점이 북한에 있다. 이 사건은 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바로 이 책.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도 이제 1968년 김신조 일당 사건부터 88년 올림픽 이제 그 칼기 폭파 사건까지가 무려 20년에 걸쳐 있는데, 이 2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공통된 한 명의 인물이 있다? 저도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만, 이 마이클 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낯선 이름이거든요. 임진 기자님,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70년대 미국 CIA 소속의 신문관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국정원에도 신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 오실 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한 번씩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나봤죠. 우리 그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문관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탈북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간첩을 찾아내는 거, 색출하는 것. 그걸 신문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CIA에 소속돼 있던 신문관들은 더 많은 활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칼기 폭파범 김현희도, 청와대에 습격했던 김신조도, 이 마이클 리 씨가 다 신문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정보 당국에서 국적이 다른 출신을 잘 안 뽑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타국의 간첩이나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을 정보기관이니까 극도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특히 뭐 동양계 사람이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거의 뭐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CIA에서 한국인 출신으로 신문관으로 활약을 해서 CIA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그만큼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실력이 대단했군요. 지금도 1%도 안 되는 이런 정보기관에서 아시안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관으로 CIA에서 정보 활동하고 신문관으로 활동하셨다는 거는 전 되게 대단하고 봐요. CIA 자체 기관 자체가 국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외 정보 수집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리 씨처럼 뭐 이중 언어 하는 거는 되게 좀 돋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해외에 가서 다 이렇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CIA에서는 아마 되게 강력한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은 한국인 출신으로서 CIA 신문관으로 어떻게 그렇게 맹활약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958년부터 우리랑 인연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의 활약이 가장 컸던 사건은 바로 1968년 1월에 벌어졌던 1.1 사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강변회가 동네와는 달리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군대 복무 해놓고만 동무들인데 만다. 좀 신체도 좋고 만다. 그 다음에 지한식이 모든 훈련 정도라든가 또 기본 가동 환경 이런 게 좋은 동무들이 이제 그런 부대 갑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술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야,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다. 아,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도 언지를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줬을 텐데 이걸 그냥 진짜 북한식 사실 이제 네, 방송에 이걸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겁니까? 미리 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이제 또 가능한 한 북한 체제의 모순점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북한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잘 구성을 해서 나오는데 이때면 사실 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랬겠느냐? 사실은 김신조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충격적인 데다가 서울 한복판, 그것도 청와대까지 바로 진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신조의 입을 빨리 열어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알려야 국민들 사이에서 혹시 또 뭐,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좀 어떻게 청와대까지 왔겠어? 뭐 이런 의혹들, 루머,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때문에 빨리 좀 가급적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은 것 같아요. 김신조 선생님이 이만갑에 한번 나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얘기가 그 술에 취해서 한 얘기라고. 그 기자회견 하는데 이제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정감을 되찾으라고 맥주를 좀 줬나 봐요. 그래서 맥주를 딱 보니까 취기가 돌아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내뱉어 버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나가다 보니까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 딱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뭐 중앙정보부 의원들이 그냥 눈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고요. 일종의 미친놈 전략이죠. 미친놈 전략. 와 대박.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신조 목사님도 많이 풀리셨고, 근데 이제 세 보여야지 사실은 한 번도 못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뭐라 하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빵 터트려 갖고 내가 이래. 근데 난 건드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걸 또 국민들 앞에 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신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일종의 과시작용일 수도 있고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매드맨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저 당시엔요, 그 택시 타고서는 이렇게 대통령 욕하면요, 그 기사님들이 바로 그냥 경찰서에다 차 대던 시절이에요. 와. 그런데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제 중정 요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 못 들어갔다고 그거 그대로 나간 거나 똑같지. 자, 자문초소에서 교전이 있었고 다 도망가다가 사살됐고 김신조 씨만 체포됐어요. 종민 씨, 김신조 씨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김신조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뭐 이런데 안기부 예전 안기부나 못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못 나온대.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지하실.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어디 경찰에 하나 있었고 남산 하나 있었어요. 남산 어디? 남산. 군에도 있었고 어디? 남산. 남산. 남영동이냐 남산이냐고 그랬었지만 남산이었겠죠. 땡. 네? 의외의 장소로 김신조가 끌려가요. 바로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주한미군 502 군사정보단 수용소로 김신조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신조를 신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한미군 소속의 마이클 리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이게 궁금한 게
김신조 조사를 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한미 양해각서 I-65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공수사와 대공정보활동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미식축구를 보시면 항상 공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이에요. 캡틴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덩치 크신 분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지고 작전을 만드는 사람이 쿼터백인데 그게 이제 미군 역할이었고 그 작전을 보호하고 쿼터백을 주장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한국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보 기술과 이런 게 미국이 훨씬 더 앞서고 뛰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런 결과를 위하여 그렇게 규칙을 쌓았는데 지금은 스토리가 아예 달라졌죠. 지금이야 그런 협조는 아니고 지금이야 한국과 미국은 베스트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팀을 해서 둘이서 이제 콜라보하는 거, 둘이서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마이클 리.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근황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무서운 북한 공비야. 뭐 도저히 인간다는 냄새가 안 나요. 철두철미한 북한 김일성의 사람이야. 그런 이상이라. 한국 정부에 협조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위대한 신을 김일성 동지의 작전을 실패로 끝난 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난 죽어야 된다고 자살하려고 수용소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혈관을 이빨로 막 물어뜯고 줄로 밥도 안 먹고 자살하려고. 어머머머머. 나는 위대한 수령의 죄인이라고 죽는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매트리스를 딱 깔아요. 벽에다 매트리스 걸고 바닥도 매트리스 깔고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손도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감시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자해하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해요. 그 수용소 안에 한국 식당을 우리가 뒀어요. 한국 식당. 거기서 김신조한테 특별히 불고기도 좀 하고 뭐 갈비도 굽고 맛있는 뭐 잡채도 만들고 해서 특징을 먹여가면서 김신조에게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너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음식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신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이미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막 죽으려고 이거 덕맥까지 물어 뜯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북한의 세뇌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원래 전투원들이 들어갔을 때 작전 실패하면 혓바닥이라도 깨물어서 죽게 해서 자갈부터 물린다 막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 칼 폭파면 김현희도 데려올 때 입에다 자갈. 자해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씌워서 데려와요.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이걸 물어 뜯을 생각을 했다는 게 세뇌가 무섭긴 무섭네요. 사실 이제 이 김신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상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강력범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자해라든지 어떤 굉장히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강간범들이 특히 그렇죠. 특히 살인범들 중에서도 폭력적 살인범들은 한 3박 4일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신조 같은 경우야 특수를 맞은 사람이 일주일 버텼는데 이제 그 난동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말린다고 생각하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완충을 시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매트리스이지만 약간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굶습니다. 같이 굽는다. 같이 굽는다. 두 사람하고? 예, 내 주신문과는 같이 내가 너랑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쌓는 거야. 나는 잘 먹고 근데 잘 먹고 나서 이쑤시고 가서 이제
너 이거 뭐 약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줄 때 진짜로 준다는 생각을 갖게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맛있게 먹는다는 걸로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랜 선생님이 보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쟤는 분명히 죽을 거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대로 충분히 분풀이든 뭐든 한 다음에 지칠 때 이제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감정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냄새하고 먹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는 거의 못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이제 다시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그 조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티다가 밥 숟가락을 드는 순간 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식사를 한다는 건 살겠다 하는 살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려면 안 먹는다는 거야. 아니 김신조의 이 자결 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조사가 협조를 하느냐 안 하냐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 대방동에 캠프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정보부대 그 부대가 있었고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김신조가 끌려옵니다. 캠프 그레이로. 무려 4개월 동안 마이클 리가 김신조를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받은 내용들 다 정리해 보니까 무려 책 3권 분량이 나왔대요. 3권 분량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막 얘기 나온 것처럼 난 뭐 김일성 장군에게 난 죄인이다, 뭐 동맥을 끊고 뭐 이 쇼를 했던 김신조를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책 3권 분량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북한에 배우고 네가 아는 진실을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러면 상호 조건이야.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얘기, 북한의 건국 역사 얘기,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얘기, 자유세계에 관한 얘기, 북한과 남한의 비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김신조가 한 3주일 동안을 그 작업을 해요. 그런데 슬슬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한 3주 지나니까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협조를 해요. 두꺼운 책의 한 3권 정도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김신조한테 얻어냅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신문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신문을 해요. 오전에 1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는데 야, 내 이름이 뭐야, 임무가 뭐야, 소속은 어디야, 막 이런 얘기하면 계속 해요. 사람 미쳐요. 신문관도 지치고 피신문 그거 다 못해요. 수시로 다 집어치우고 잡담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연애하던 얘기도 하고 상관에 대한 불평 얘기도 하고 나라 얘기도 하고 뭐 신문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잡담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해요. 부모님 얘기도 하고. 그때 나는 딴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했다면은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 전혀 생소한 얘기지. 김신조에게는 북한에서는 뭐 꿈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다고. 김신조가 거기다 관심을 두더라고. 많이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 들었어. 그래서 출소할 때는 자기 입으로 자진해서 나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나가서 살을지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출소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이분이셨구나. 아니 목사님으로 하셨어. 우리가 왜 목사가 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문할 라포. 때 인간관계부터 맺고 그런 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딱딱하게 뭐 소속이 어디야, 계급이 어디야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사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났는데 인간이 거짓말을 쭉 하는데 3시간 정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훈련받은 사람은 더 했을 텐데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를 지어내갖고 이야, 진짜요? 4시간 좀 안 들어가면 자기도 지치거나 헷갈려요. 근데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예. 근데 그럼 그때쯤에 뭘 하냐면 아까 말하는 잡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실은 우리말은 트래시 토크라고 하죠. 보통 쓰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 말고
야 내가 첫사랑이 그랬는데 넌 첫사랑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 다 해. 인정. 이 시간. 네. 그다음에 한 시간은 잡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진실이죠. 거기가 진실이구나. 헌터리는 와이프한테 몇 시간 정도까지? 아, 제가 훈련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 훈련이 집안에서는 안 먹히더라고요. 바로 걸리죠. 실제로 김신조가 이제 사건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저렇게 냉혹했던 무장 공비가 그 신앙을 갖는 목회자가 됐을까? 근데 지금 마이클 리의 신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김신조가 어떤 이 일 하나를 겪으면서 이 사람한테 마이클 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뭐지? 신문을 할 때는 섣불리 해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못해요. 많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김신조의 31인 특공대가 훈련을 하는데 황해북도 사리원 도인민위의 청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고 다 사살해버려요. 어머야.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사살해버려요. 그런 녀석까지 지독하게 했어요.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한의 특공대가 와서 소행이다 만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북한은 그렇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요. 김신조한테. 하림은 인민위원회 내부 구조도 물어보고 뭐 주변 환경도 물어보고 주변에 무슨 병원이 있고 무슨 학교가 있고 공중변소가 있고 쭉 얘기하는데 그 공중변소의 문 색깔이 뭐냐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이게 똑똑하게 너 거짓말하고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하늘 색깔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늘 색깔이에요. 이야, 화장실 문 색깔도 하셨어? 어머. 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김신조는 이 사람은 진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걸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그 기술이야, 신문 기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나한테 많은 정보를 줬어요. 야, 아니 이거는 믿기 힘든 게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신지도 모르는 거를 이거 혹시 진짜로 찍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게? 아닙니다. 마이클 리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마이클 리 선생이 만나서 신문했던 북한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당시에 15년간 미군에 근무하면서 450명.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귀순병부터 간첩까지 모두 다 주한미군의 정보대대에서 신문관 역할로 조사요원 역할을 했었던 마이클 리 선생이 담당을 했었어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450명의 북한 군 간첩을 상대했으니 화장실 문 색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흥 근처인 발룡산에 무슨 부대가 있고 그 부대장 이름은 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 색깔 맞췄을 땐 김신조 씨도 에이 뭐 그거야 뭐 찍어서 그런데 그런데 발룡산에 있는 부대장 이름까지 마이클 리 선생이 알고 있다면 김신조가 어떤 걸 느꼈습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사리원 인민위원회의 문이라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된 거냐. 이걸 이제 인지선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이클 리 선생님은 그 공간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확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지. 항상 맞잖아.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야, 나 너한테 이런 잡다한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네 생각이 듣고 싶은 거야라고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은 원하지만은 네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라고 먼저 후려치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알고
내가 너무해서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네, 저 진짜 국정원 선생님한테 갑자기 배신감 드는데 저 신문 그렇게 받아봤잖아. 그렇게 잘 대해주셔서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마이클리 선생님 하셨던 그대로 저한테 하세요. 너무 배신감. 아니 저한테 처음에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협박을 하면 그 인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한테 고발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아예 푹 놓고 있었거든요. 그건 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한테 북한에 있었던 그 전직을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얘기하고 싶지 않았냐면 제가 연락소에서 잠깐 근무했던 정말 2년 동안 간첩들 오면 쉬는 거. 네.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연락소라는 그 자체가 이제 무슨 땡땡땡 연락소라는 고유 명칭이 있는데 그걸 다르게 부르는 그 가명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몰라요. 딱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 설봉지도국에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설봉지도국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경 너머로 그 눈빛이 번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그 설봉지도국이 그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알 리가 없는데 이건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데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수혜 씨 123 연락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맞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대한민국 정보력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거야. 네. 그런 것까지 알아요? 간첩도 거기 연락소 출신들이 온 거지. 저는 제 부대를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런 부대 없대요. 오히려 아니 이런 부대 있습니다. 이거 후방 부대 경보요단입니다. 이거 스키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키 부대가 어디 있어요? 똑바로 말해야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기술이야. 그 스키 타요. 그래서 스키도 타고 산악자전거도 탑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내려요. 그래서 제가 위치 말입니까? 위치가 어디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딱 말하는 게 그 앞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장자강인데 그 앞에 성천강이 흐르지요. 일부러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성천강이 뭡니까? 그 장자강이 흐르지. 그 말이 장자강이지. 그 너무 넓어갖고 뗏목이 막 100m짜리가 뱀처럼 내려갑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진짜로 맞구나.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성천강 발전소가 있고 뭐 이렇게 희천 낙원공작기가 뭐 이렇게 하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강도에 그 인삼술이 유명하죠. 이렇게 말. 인삼술이 뭡니까? 그 모류술이 유명하지. 다 쉬웠어요. 100% 다 털렸어. 아니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일하면 안 돼요. 슬슬 다 물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인종 욕구가 있잖아요. 맞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본능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 마이클 리 씨는 드디어 이제 김신조 씨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 김신조 씨의 마음을 얻게 된 계기가 말하자면 이런 이제 그 프로파일링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 김신조 씨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도움이 돼서 마이클 리 씨가 탄원서를 제출해 준대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가 가져온 정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김신조 씨가 사형을 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나왔었어요? 된다라고 합니다. 신문관이 어느 특권이 있어요. 신문이 끝나면 한미 합동을 하기 때문에 나 미국식 신문관이고 한국식 신문관이 있어. 두 사람이 한국 정부에 상신하는 평가서를 써요. 이 사람 신문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협조했다 안 했다, 어느 건 좋았고 뭐 나빴다 여러 가지 아는 걸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원서를 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을 우리가 요망합니다. 그런데 김신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측 신문관도 동의를 했어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김신조가 처음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김일성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뉘우치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한국 정부에 협력을 했어요. 나갈 때에 내 판단으로서는 그 사람이 사형감이에요. 대통령을 암살하고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쳐들어간 사람 특공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줍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김신조는 산 정인, 역사의 정인으로 사람 살려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협조한 그런 공로도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북 그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유용한 인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탄원을 써가지고 한국 정부가 김신조를 살렸습니다. 야, 정부도 대단하다. 혹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 1987년 칼기 폭파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이 친구 아니야 진짜. 아 어떻게 저렇게? 야. 저희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던 노동자들이에요.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100벌 주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비록 죄가 죽는다 해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987년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인데요. 밀림 지역에 추락했으면 사실 뭐 시신이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안기부에서 발표한 대로 미얀마 인근 안다만 해역에서 115명을 태운 비행기가 폭파한 뒤에 추락했기 때문에 잔해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이제 서울에 관심이 쏠리던 시점.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자 여객기 폭파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의혹들이 나와요. 뒤에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 사실이 또 따로 있다. 특히나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뭐 시신 한 구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폭발 지점과 잔해 발견 지점이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점에서 유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수사 결과가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유족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만 했었죠. 그래서 실제 비행기에 의해 폭파됐는지 아니면 솔직히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막 우리 민주화 운동도 막 있고 또 올림픽은 앞두고 있고 또 군사정부에 대한 반발심 뭐 이게 다 엉켜있을 때였잖아요. 80년대 또 대선도 있었고. 그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닌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이런 설이거든요. 마침 1987년이고 그해 대선이 굉장히 뜨거웠던 대선입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직선제가 도입돼가지고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대선을 앞둔 17일이에요. 투표 17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른바 북풍이죠. 북풍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특히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한에서 공작원을 양성해가지고 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니었느냐 이런 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죠 그때는.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자작극인지 모르겠지만 왜 대선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냐. 하도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자작극론이 음모론이 나오니까 이제 해외 언론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럼 한번 진실을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과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단독 조사권을 가져가요 미국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마이클 리 보고 당신이 가가지고 한번 저의 진실성을 검증해봐라. 라고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CIA인 거잖아요. CIA죠. 여기서부터는 CIA죠. 그래서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그때 가장 먼저 한국이 다 조사한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모든 내용이 첫 이런 수사와 이런 검토한 내용들이 너무 정확해서 뭘 어디서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틈이 없는 거예요.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분석을 하건 어느 수사를 하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수사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도 되게 참 이런 딜레마, 고민이 되게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수사 자료가 있잖아요. A라는 수사 자료가 있으면은 뒤집읍니다. 사건 자료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철한다 그러는데 철을 다시 하는 겁니다. 거꾸로부터. 거꾸로. 왜냐하면 시각을 바꿔요. 뒤집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걸 수사한 사람의 시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 갖고 철을 다시 해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거기서부터 각각의 이론을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최소한 믿을 수 있거든요. 방식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 믿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어. 마이클 리가 생각해낸 이 새로운 어떤 시각의 방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현희는 본인 스스로 북한 공작원이고 자신이 테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만 밝혀내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보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마이클 리는 이걸 어떻게 밝혀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북한 테러리스트,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남한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어느 게 진짜야. 김현희는 북한 테러리스트야. 남한의 조작이야. 뭐야. 여기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조사를 시작했어. 그런데 미국 측 신문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신문관으로 신문을 하는데 내가 섣불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기부 조서를 읽어보니까 안기부 조서보다 더 할 게 없어.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조서 내용이. 내가 해봤자 내내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인데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지를 발현합니다. 워싱턴에다가 케이블을 보내요. 북한 관계 인물 사진을 있는 대로 다 보내달라. 왔어요. 40매가 왔습니다. 사진이. CIA 본부가 보낸 사진 나 하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알 수. 한국 사람도 몰라. 전부 뒤에는 번호만 있어. 1번, 2번, 3번 이름도 없어. 김현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몰라요. 다 몰랐는데 딱 두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알아요. 두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이름은 이용혁인데 중앙당 대외정보조사국 부국장이요. 이 사람은 이번에 내가 임무를 받고 평양을 떠날 때 평양 초대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술을 따라놓고 우리는 김정일에게 충성의 맹세하는 글을 낭독한 의식을 집행한 사람이요. 야, 디테일하게. 또 한 사람, 이 사람 알아요. 그 누구냐?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이번에 나올 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한 안가에 내가 머무르는데 나라를 관리한 북한 공작원 한성삼이요. 딱 그러네요. 그래 나는 이제 사진 번호 몇 번은 북한의 이형이고 몇 번은 부다페스트 북한 공작원 한성삼이다. 적어서 보내요. 보내니까
워싱턴에서 답변해야 100% 정확하다. 대박이다. 어머, 소름. 남한 공작원도 모르는 것을 김현희는 100%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이게. 북한 공작원만 알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 40명 중에서 2명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테러 작전과 연관된 사람이면은 내부의 기밀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절대 내부 밖으로 안 내보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작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은 절대 이거를 공유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현희도 스파이 훈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희도 관련된 사람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을 알아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CIA가 이렇게 발표해요. 김현희가 2명 정도 맞췄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리 선생님이 또 다른 증거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김현희에게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해냅니다. 김현희가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현희가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던 집의 구조, 정원, 출입문, 주변 환경의 약도를 그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은 헝가리와 수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 어떤 건물이 뭐가 있었는지 대한민국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그래서 없고. 김현희가 그려낸 이 묘사한 정보를 랭글리에 보냅니다. 그러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정보를 미국은 알고 있었죠. 미국이 받아보고 맞는데?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김현희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차례 루트로 검증해냅니다. 당시 2월 5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미 국무성 테러 담당 대사는 김현희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보강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고도로 훈련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미국 조사관은 폭파범 김현희는 틀림없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보고했다. 라고 결론을 내려 발표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도로 훈련되고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미국 조사관이 누구였습니까? 마이클 리인 거죠.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뒤에 이 마이클 리가 항상 등장해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면 이건 개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등장하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참 이 프로파일러들이 등장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재밌게 보거든요. 이런 그 이야기에 이제 소위 샘플이 된 모델이 된 1세대 이제 프로파일러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약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대개 북한에서는 27년 이후에 이전의 것은 별로 저쪽으로 안 받아요. 마음 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책을 출판할 때에 책 원고는 CIA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썼는데 CIA에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검열을 받았어요.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